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자,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뭘지 바로 공개합니다. 네, 하늘을 전쟁 전략을 세우는 공간으로 만든 최초의 수단이 바로 폭격기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진짜 실전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도 무섭겠습니다만 그 시커먼 막 폭격기가 지나가면서 막 실제 상황입니다 이러면 정말 무서울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 현대전에서 의미가 있을 것도 같은데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 스피릿을 자, 오늘 그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B2 스피릿 일단 피지컬부터 한번 재원 살펴볼까요? 바로 본론은 들어가죠. 네, 그러죠. 오늘 또 교부제를 갖고 왔습니다. 뭐야 이거 너무 조그마잖아요. 아니 대표 선수라면서 뭐 한 이만한 크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 아동용 아닙니까 아동용? 폭격기는 B50이죠. 이거는 뭐 솔직히 좋아하긴 하는데 지난번에 B50도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물건은 자가처럼 네. 이거 함 들어갈 때 얼굴 가리는 거는 네? 함 들어갈 때 얼굴 가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징어? 네? 근데 하여튼 네. 딱 뭐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 들어갈 때 들어가니까. 아니 영화에서 영화 영화? 보고 인디펜던스 데이 보셨죠? 미국 대통령 예, 나오는 예,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그때 외계인 공격 받아가지고 막 수세에 몰리니까 외계인 우주선을 상대로 해가지고 핵 미사일을 발사했던 게 바로 이 B2 폭격기죠. 그리고 또 브로큰 에로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 그렇죠. 그 탈취해가지고 그쵸. 이거 핵폭탄을 탈취하기 위해서 추락해서, 예. B2 폭격기를 추락시켰는데 그때도 이제 등장을 했었고 이 영화 속에 자주 종종 등장하는 모습인데 보시다시피 뭐 딱 떠오르는 가오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오리처럼 생긴. 가오리 같긴 하네 보니까. 예. 보통의 비행기는 동체가 있고 앞에 날개가 있고 뒤에 이제 꼬리 날개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익기라고 그러죠. 이제 영어로 플라잉 윙이라고 표현하는데 날개 전체가 하나의 비행기 형태를 띤 날개 폭이 52.4m인데 길이는 21m. 그러니까 이 몸체 길이보다 날개가 더 긴 그런 형태죠. 일반적인 비행기하고는 좀 다른 이제 그런 형태고 높이는 5.18m 크기고요. 승무원은 많지 않습니다. 2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비록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연료 탑재량은 이제 무려 75,750kg을 실어요. 그러니까 75톤 정도의 연료를 75톤이요? 예, 연료를 탑재할 수가 있고 이 정도면 서울에서 원주를 한 100km 정도로 봤을 때 승용차로 3,642원을 왕복할 수 있는 기름 먹는 하마가 따로 없네. 기름량이라고 아니, 서울 그럽니다. 부산으로 좀 짧게 하지 서울 원주를 100km 해도 뭐 3,000 강조하시려고 너무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누가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렇게 네. 계산을 해요. 서울 부산은 뭐 900km 양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너무 3,000에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횟수를 늘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솔직히 같았어요. 얘기해서 네. 엄청 나군요 아무튼. 근데 속도는 뭐 솔직히 빠르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초음속 폭격기는 아닙니다. 음속 미만인 이제 음속에 버금가는 그런 아음속으로 분류가 되는 마 0.8에서 0.9 정도고요. 최대 비용 구도는 15km 정도여서 이제 고공 침투가 가능하고 항속거리가 엄청 길어요. 11,000km고 11,000km고 그래서 이건 대륙간 폭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B2 스텔스 폭격기는 뒤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비싼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놈이라고 부르다가 비싼 굉장히 비싸게 나오는데 존재까지야 뭐. 그래서 비싼 거. 배치도 그래서 모기지는 딱 한 군데입니다. 미 중부인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 배치가 돼 있고 거기를 모기지로 해서 뭐 과거에 그 아프간전이나 이런 때 그 미 본토에서 출격해서 공중구비를 받으면서 폭격하고 다시 논스톱으로 복귀한 이제 그런 예도 있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그 아태직 전략거지 괌에 종종
전진 배치가 됩니다만 기본은 하여튼 미 본토에서 출격해서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이런 형태로 작전을 하는 그런 좀 비싼 존재. 이제 우리가 비행 항공기 하면 보잉하고 로키드 마틴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노스롭크로만 해서 만든 이제 그런 이제 폭격기고요. 개발할 때 나사라든지 이런 기술력이 총동원됐다고 합니다. 나사요? 미항공 우주국. 예. 저 본게임 독자라면 시청자라면 당연히 알아두실 줄 알고 따로 설명은 안 드렸어요. 미항공 우주국의 기술까지 들어갔다고 하니까 우주성 기술까지 들어가 있고 대단합니다. 예. 이게 이름이 스피릿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피릿. 미국의 기술력의 총집결이라고 할 수 있는. 정수. 네.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비록 이게 지금 바탕이 스탠드가 B52 스탠드 지난번 거 이긴 한데 재활용이에요? 재활용이. 야 이거 날 걸 그걸 다 보셨네. 예. USA 1955. 그러니까 진짜 이 연도를 보고 말이 안 돼서 뭔가 했더니 이걸 재활용하고 계신 건 좀 아쉽지만 얼굴 햇빛 달. 아니 그 편집될 얘기를 그렇게 하시고 이런 거 편집하면 재미없는데. 받침은 미워집니다. 우리가 돌려막기 해야죠. 돌려막기. 그러니까 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진 않으시고 이거 이렇게 제가 없는 형편의 교보제들을 계속 활용하려다 보니까 네. 진짜 재활용이네요. 활용하다 보니까 재활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은 가오리라고 불리고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비행기 같지 않고 표창 같기도 하고. 초기에 나왔을 때는 이제 UFO라고 오인을 실제로 받기도 하고 이게 이제 신고를 한 경우도 있어요. UFO다. 예. 뭐 이상한 거 떠다닌다.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시험 비행하고 이럴 때 이제 비밀리에 하고 하니까 그리고 개발 과정이 원체 뭐 철저하게 숨겨진 상태라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이렇게 하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게 지나가면 이게 뭐 비행기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꽤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발표가 된 거는 1988년, 이제 55년 아니고 1988년 11월 22일 날 공개가 됐는데 이제 전익기 형태로 등장하니까 굉장히 충격이 됐죠. 사실. 이 앞으로 간 게 뒤로 간 거에서 그런 얘기 저희가 다뤘었잖아요. 예. 이 전체가 다 날개다 해서 전익기 그런 뜻이겠죠? 네. 예. 그럼 이 전익기 이게가 이제 시초인가요? 세상에 하늘 아래 새로운 곳은 없다는 얘기가 있죠. 마찬가지, 전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뿌리가 꽤 오래 거슬러 올라가는데 1940년에 그 N1M이라는 그 전익기 실험기가 등장을 했어요. 40년. 예, 근데 그때 이거를 만든 사람이 아까 이게 노스롭에서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노스롭이라는 회사의 사장이었던 잭 노스롭이라는 사람이 이 전익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탄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게 이 B2 스텔스 폭격기도 몇 개 회사가 경쟁을 했는데 노스롭이 결국 제작을 하게 된 건 결국 그 뿌리는 이 전익기를 집착을 했던 그 노스롭 회장의 그러한 노력, 이 결실을 본 거 아니냐. 우리가 원조다. 네, 그렇죠. 가장 고민을 깊게 했다. 뒷얘기가 있죠. 네, 우리 네. 그 설립자부터.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별명이 집, JEP. 집이요? 이거 예, 자동차? 지프 할 때 그런 집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실험기로만 쓰였지만 의미가 있었던 게 이런 이제 실험기를 통해서 한 200여 가지 각종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실험용 폭격기도 만듭니다. XB-35라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보면 비슷하죠. 프로펠러 달린 거 네. 말고는 거의 뒤에 똑같은데요? 프로펠러가 달려 있다는 거 말고는 뭐 큰 네.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에 처음으로 XB-35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이후로 조금 더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뭐 작전에 투입되고 그랬습니까? 근데 이제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비행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형태랍니다. 이 기체 역학적, 항공공학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B2가 가능했던 이유도 이 컴퓨터의 발달에 의해서 자동 조종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현이 됐다는 것이고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제 불안정했고 그래서 결국은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원조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예요? 원조라기보다는 아니죠. 예. 러시아는 아니고 제가 또 좋아하는 또 나치 독일.
악당들이 러시아하고 나치 좋아하는. 그 사상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죠. 분위기나 뭐 복장, 무기 이런 뭐 거는 과학기술이라든가. 네, 그건 전혀 다른 얘기니까 원쌤이 악불판이 많이 달리는 발언을 이렇게 해서 그 전제를 다시잖아요. 예, 그 사상은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밀떡들은 다 동의하실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치가 그 복장이라던가 디자인 이런 거는 되게 세련됐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외투라고 하나요? 가죽 뭐 이런 굉장히 거. 고급이었고 가죽 순모 다 이런 거였고 아무튼 철모도 뭐 그때 그 형태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귀도만 가리고. 그리고 뭐 철십자라든가 뭐 하켄크로치 이런 것도 멋있잖아요 다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기술력이 굉장히 사실 뛰어났었죠.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이 나치 문이 보이시죠? 이거 잘 알려진 요게 저 이 호르텐 HO229라는 기종인데 이거는 아까 저것과 달리 제트 엔진입니다. 그 당시에 전 프로펠러 있었잖아요. 그렇죠. 프로펠러하고 이거는 안 보이시죠 프로펠러? 그러네요. 이게 네. 배기구 같은 것만 있네요. 예. 그러니까는 전익기로서 제트 엔진을 이미 그 시절에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스텔스 기술조차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뭐 굉장한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죠. 언뜻 보니까 이게 노드롭 사장님이 예전부터 관심 가졌나 본데 실제로 독일 거가 조금 더 이렇게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거 역사적으로도 그런 거 아닌가 이거? 네, 근데 아니 물론 이제 제트 엔진 달고 기술적으로 진보를 했지만 네. 아까 노스롭은 몇 년에 제가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1940년에 만들었다고 네. 했죠. 이거는 그 4년 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전익기 형태는 4년 전에 개발돼 있었다, 테스트를 했다. 그러니까 좀 말씀드린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익으로 보면 여기가 네. 먼저고 네. 후에 만들었으니까 제트 엔진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만들었을 때는 이게 이제 스텔스의 대표적인 형태가 지금 전익기 형태잖아요. 일반적인 스텔스 형태인데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레이더에 그렇게 안 잡히는 줄 몰랐대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스텔스 그 개념이 있었나요? 아니, 개념이 그러니까 오히려 없었던 거죠. 없었다는 처음에는. 거예요. 뒤늦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진정한 재능이죠, 사실. 모르면서도 해내는. 알고 보니 그런 게 기능이 있더라. 예. 4년 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양산만 됐으면 2차 대전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독일한테는 이제 장거리 전폭기가 필요한 상태였고 영국에 이제 뭐 자꾸 폭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미사일만 쐈죠 사실은. 그렇죠. 뭐 그런 문제, 폭격은 연료 뭐, 부족이라든가 또 방공권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약들이 많이 있어서 이때 이제 당대 최고의 천재 항공기 개발자가 이제 호르텐 형제예요. 이 호르텐 형제 원래 조종사였는데 이제 항공기 개발자로 바뀐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아까 그루만이랑 마찬가지로 이 전익 삼각익에 집착을 굉장히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미 30년대 글라이드나 이제 동력 항공기 이런 거 모형 같은 걸 이제 견본을 만들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중앙 부분은 경량 합금이고 날개는 톱밥과 숯가루를 합한 신소재. 톱밥과 숟가루요? 예, 요즘 같은 신소재라고 말. 도시오브에 쓰는 거. 예, 지금 이런 걸 지금 이 시점에서 신소재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숟가루는 탄소 계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뭐 탄소 섬유라든가 이런 것에 뭐 시초 원조라고 정수기 생각. 억지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어느 정도 스텔스 기능을 또 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우리 전에 얘기했던 그 제트기의 원조 있잖아요. 메사슈미트 ME262 하고 도그파이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기술을 발달시켰었어요. 도구파이트 이렇게 그렇죠. 소위 맞짱 뜨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둘이 맞짱 뜨고 쫓아다니고 막 꼬리 물고 하는 건데 그래요? 그걸 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사실은 거의 뭐 실전 배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갔던 건데 문제는 전세가 기울어서 이거를 양산하고 어쩌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전쟁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연합군이 이제 이걸 가서 봤잖아요. 시제품으로 완성된 걸 이걸 보고 나니까 너무 놀란 거죠. 아니 이런 거를 독일은 뭐 이외에도 굉장히 그런 무기가 많긴 했는데 나치가 보유했던 그래서 이제 당시에 독일이 망하면서 우리 잘 아는 그 아폴로 계획의 폰 브라운 박사가 미국으로 가게 되잖아요.
또 호르텐 얘네들도 죄송합니다 형제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네, 할아버지들, 오르테 할아버지 형제들. 호르텐 형제도 같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네. 가가지고 바로 노스롭 그루먼의 눈에 다시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일찍 만들긴 했지만 이제 저렇게 뭐 프로펠러 이런 걸 하다가 이 호르텐 형제를 또 그루먼이 만나면서 이제 새로운 또 전기를 맡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뭐 그러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스텔스 전익기를 생산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하여튼 이렇게 생긴 거는 그 당시에 그 뭐 독일의 아주 최고 수뇌부도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이었다고요? 네, 그렇죠. 당시에 뭐 독일 최고 수뇌부는 헤르만 게링 원수였죠.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고 다큐멘터리에도 자주 등장한 사람인데 게링이 굉장히 또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게링은 쓰리천, 세 가지 천을 요구를 했다고. 쓰리천이요? 예, 쓰리천? 그러니까 뭐냐면 1,000kg의 폭장량, 무장 탑재량, 네. 예, 폭탄을 1,000kg 탑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속 1,000km의 속도. 그 세 번째는 1,000km의 항속거리. 예. 네. 그러니까- 조건을 달았는데. 예, 텐텐텐이 아니고 천을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쓰리천이라고 합니까? 예. 쓰리천. 기본적으로 예. 대한민국의 이 교육제도가 진짜 쓰리천은 좀 너무 그렇잖아요. 뭐 쓰리 사우선드도 아니고 하여튼 예. 말씀.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 보면 이게 사실은 뭐 별거 아닌 성능이지만 그 당시로는 상당한 성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호르텐 HO229의 성능을 재원을 보면 길이가 7.47m, 그다음에 날개 길이는 16.76m이고 높이는 2.8m인데 최대 이륙중량이 이제 8.1톤 가량이었고요. 무장은 그 30mm MK10 108기관포 2문, 그다음에 로켓 500kg 폭탄 2발. 그러니까 500kg 2발이니까 딱 1톤이 되죠. 네. 등을 장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원쌤께서 스텔스 성능도 이제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전익기 형태가 일반적인 그 항공기보다는 레이더 반사 면적이 적기 때문에 뭐 스텔스 성능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 정도의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 노스롭 그루먼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이거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스텔스 기능이 있나 실험을 했는데 뭐 나중에 물론 최첨단의 F-117이나 뭐 B2같이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었다는 정도는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텔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한 게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하다 보니까 스텔스 기능이 그냥 알고 보니까 따라온 거라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여튼 뭐참 원쌤 말씀 듣고 보니까 독일이 저도 뭐 나치 찬양자 절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보면 전세를 바꿀 만한 그 히틀러의 이른바 비밀 무기들 네. 뭐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에 얘기했던 V1, V2, 로켓 또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간 이런 것까지 만들어온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하죠. 다행인 거죠. 그게 그렇죠. 실제 예. 전시에 그 1, 2년만 더 사용되지 끌었어도 않았으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어릴 때 히틀러와 UFO라는 책이 있었어요. 히틀러와 UFO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좀 약간 UFO 쪽으로 많이 기운 책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UFO라는 것이 다 히틀러 나치가 만든 것이고, 뭐 아직까지도 운영되는 것도 다 나치가 살아 있고, 뭐 아직도 뭐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남극기지 뭐 나 그런 거 얘기해. 남극기지, 남미, 예. 뭐 심지어 달의 뒷면. 예. 알고는 저희 갔어요. 그 트랜스포머들이 가서 봤어요. 예, 뭐 인간도 갔어요. 인간다. 그건 못 믿겠어요. 그 뭐- 성조기가 막 이렇게 깃발이 날리고 있거든요. 그럼요, 못 뭐 믿겠어요. 그거야 뭐 안 갔겠죠. 뭐. 어쨌든 저야 그렇지만 과학 커뮤니케이터. 예, 여하튼 그 책에 보면은 그 이런 기체들 이미 초등학교 때 본 책인데 네. 기체들하고 포화하고 뭐 미사일도 만들지 예, 않습니까? 온갖 그런 기술들이 다 나와서 굉장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죠. 그럼 이 전익기 오늘 저희가 비투 살펴보고 있는데 이 디자인 이게 앞서서 말씀하신 거로 이게 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이 디자인 자체가 요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무게 중심이 좀 많이 분산되잖아요. 보통 비행기들은 동체가 딱 있고 날개는 가벼워요. 그렇죠. 가운데가 예, 이렇게 가운데 두툼하니까. 이제 무게 중심이 딱 걸리고
그리고 보시면 일반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혹은 전투기들 이제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이제 날개가 동체 밑에 이렇게 있죠. 근데 B-52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날개가 동체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나세요? 혹시? 네.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죠. B-52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앞에서 봤을 때 이게 동체다.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 네. 와 이게 동체다.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747 같은 우리 일반 민항기들 다 이런 형태고. 그리고 창문으로 보면 날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B-52라던가 수송기들 뭐 그런 것들은 다 이런 형태고. 이쪽이 훨씬 더 안정돼요. 왜냐?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날개보다. 그래서 기술이 좋아져서 지금 이렇게 해서 다니지만 옛날에는 비행기들이 처음 나온 라이트 형제 비행기 같은 거 전부 다 이런 식이었죠. 복엽기 이런 것들도 날개가 다 이렇게 붙어 있었지 뭐 이렇게 붙어 있었나요 날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전익기는 이런 점 때문에 무게중심의 불안정함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자기술이 원체 잘 돼 있으니까 조금만 불안정해도 전부 보정이 가능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사라진 것이고 그다음에 장점이 있는 게 아까 이제 항속거리도 길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전체가 날개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말씀 나온 김에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우리가 비행기를 맨날 타고 다니지만 사실 비행기 나는 원리를 잘 모르거든요. 비행기는 자,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비행기라고 치고 네 가지 힘이 작용을 합니다. 야, 양력 아니에요, 양력? 양력 당연히 양력이긴 한데 양력 위에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예, 양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일단 비행기가 서 있을 때는 이게 비행기라고 하기엔 참 부끄럽습니다만 이게 뭐 KTX도 아니고 남학신 아니 남학신? 아니 우리 저 심플한 스텔스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 그렇군요. 첨단 비행기. 전익기에 바퀴 달리는 거라고 불필요한 걸 생각하시면 없앴으니까. 예. 일단 서 있을 때는 작용하는 게 중력밖에 없죠. 무게. 그죠? 예. 가만히 있는 거니까 그냥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러다가 앞으로 일단 가잖아요. 활주를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추진력인 거죠. 추력, 이게 추진력. 추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보통 추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력이 발생하면 두 가지 힘이 다시 생겨요. 뭐냐면 양력과 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항력은 저항이에요. 저항력, 공기 저항. 그죠? 공기 저항, 바퀴 마찰 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력밖에 안 생기지만 앞으로 가면 추진력과 함께 요거 두 개가 발생을 하죠. 근데 우리가 양력이 생겨나는 이유는 물론 자동차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많이 빨리 달리면 약간 뜨는 느낌도 있긴 한데 자동차 뒤에 붙이는 날개 있잖아요. 네, 스포일러인가 뭐 이런 예, 거 있죠. 걔는 양력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양력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차가 눌러줘야죠. 눌러줘야 아,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따지면 그렇죠, 그렇죠, 뜨면 그렇죠. 이제 차는 들썩들썩이 난리가 나는 거니까. 맞죠, 맞죠, 맞죠. 예. 요거 비행기란 거는 이 날개의 형태와 기체의 형태를 가지고 요 양력을 추진력에서 생기는 양력을 극대화해주기 때문에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력이 얘와 얘를 이긴다. 추진력에 의해서 생겨난 양력이 중력과 항력을 이기면 뜬다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날개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전체가 날개이기 때문에 전익기란 말대로. 그래서 이 양력을 발생시키기에 굉장히 유리한 형태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속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뭐 무장 탑재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굉장히 낯선 형태지만은 사실상 원리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한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텔스 외에도 사실은 비행기로서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 형태가 이 전익기 형태예요. 그러니까 미래 항공기 중에 보면 이 전익기 형태로 그 와이드 윙 바디라고 그러나요? 네. 이 수송기. 예. 이것도 기체를 훨씬 키워가지고 수송기나 이런 거로 활용하려는 여객기 뭐 그런 거로도 이제 연구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양력을 잘 받으니까 그러면 납작해서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무장량도 꽤 되겠죠 그러면? 네. 이 사진 보시면 놀랄 것 같은데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몇 발입니까? 요 하여튼 뭐 엄청나게 예, 많은 양의 폭탄 그게 다 들어가요? 전시해 놨어요. 네. 물론 이거를 한꺼번에 다 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종류별로 예. 종류별로 예를 들어 뭐 무게 500파운드, 225kg 폭탄 같은 건 몇 발이고 2000파운드는 몇 발이고 그거를 이제
적재할 수 있는 탑재할 수 있는 종류별로 쭉 보여준 거고요. 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실른다는 건 아니에요. 예, 하여튼 다양한 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진인데 이 B2 스피릿 특징 중에 하나는 핵폭탄 외에 이제 재래식 폭탄도 폭탄 그다음에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는 핵 공격과 재래식 공격 능력을 동시에 가진 일종의 이제 멀티롤 폭격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특히 재래식 공격 능력은 폭격기 중에 이제 상위권에서 이제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 23톤 가량의 각종 무장을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텔스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는 뭐 잘 표시는 안 납니다만 이 아래에 이 내부 무장창, 폭탄창이 있어요. 폭탄창이 있어가지고 열리는. 그래서 물론 B-50 폭격기도 있지만 B-50 폭격기 이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폭탄창 안에는 그 회전식 발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2,000파운드, 1파운드가 0.45kg 그러니까 900kg 무게의 폭탄 또는 미사일을 한 16발 정도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AGM-86 또는 129 그 공중발사 크루즈 미사일 또는 이제 GB-57 같은 그 GPS 등으로 유도되는 정밀 유도 폭탄 등을 탑재를 할 수가 있고 또 B-61-11 그 핵폭탄도 16발을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B-61-11은 파괴력이 340킬로톤인데 히로시마 떨어진 게 15킬로톤, 나가사키 떨어진 게 뭐 22킬로톤 정도 얘기하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20배가 넘죠. 10배에서 20배 정도 위력을 갖는 이런 핵폭탄을 16발을 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16발을요? 네. 그러니까 그 상당한 파괴력이고 340킬로톤이면 이 파괴력이면 지하 100m에 있는 그 강력한 지하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폭격기지만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APQ-180이라는 컨포멀 레이더가 장착이 돼 있어서 12km의 고공에서 950kg의 합동 직격탄을 떨어뜨리는데 이걸 아까 최대 16발 탑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서로 다른 목표물에 정확히 유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큰 이제 장점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보다 작은 이제 500파운드, 225kg의 이제 합동 직격탄은 한 80발을 투하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수를 이제 서로 다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사실은 서로 다른 목표물을 폭격을 하려면 옛날에는 뭐 특히 2차 대전 때는 폭격기가 한 군데에 그냥 폭탄발로 왕창 쏟아붓고 갔잖아요. 융단 폭격 그런 말씀드렸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목표물을 때리려면 16개를 때리려면 어떻게 보면 16번을 출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한 번에 16개의 목표물을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제 상당히 가성비가 높아졌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하나는 이게 이제 2년 뒤인 2020년부터는 이 B-61- 아까 11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개량한 B-61-12라는 첨단화된 그 최신형 전술 핵폭탄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확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실제로 핵무기는 너무 무지막지해서 쓸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쓸 수가 있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게 이제 B-61-10인데 이것도 이제 탑재할 수 있게 된다고. 아니 구형 모델도 아까 히로시마 10배, 20배짜리 그 세다고 하셨는데 그걸 16발이나 갖고 다니면은 와, 얘 오면 이제 북한이 긴장하는 거 그거 진짜 쑥대면 되겠는데 그러면 뭐 어느 나라 웬만한 나라 그러니까 340킬로톤 핵폭탄을 16발을 투하하면 뭐 북한뿐 아니고 웬만한 나라는 그냥 다 초토화하는 혼자서? 거죠. 예. 한 번에. 그쪽 혼자서도 중요해요. 맞아. 진짜 혼자서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예.
그런 만큼 얘 이제 당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네. 피격되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기능. 그렇죠. 이것도 또 좀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 상품, 가장 중요한 특징이 스텔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스텔스라는 게 원래 이게 저 레이더에 안 잡힌다는 그런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레이더에 전혀 안 잡히는 게 아니에요. 잡히긴 잡혀요. 근데 사람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잡히기 때문에 이제 안 잡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고 사람들이 관심사가 그러면 B2 폭격기의 경우는 이 레이더에 어느 정도 크기로 잡히느냐 그거를 이제 RCS라고 합니다.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가 이제 굉장히 관심사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극비죠. 공표된 적이 한 번도 없고 많은 이제 자료, 논문,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그거는 추정치입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경우는 RCS가 뭐 0.0001 뭐 제곱미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건 확인된 건 아니고 여간 이 크기가 우리 보통 골프공 이 레이더에 반사될 때 나타난 것과 비슷한 정도다.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의 식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F-117 폭격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는데 뭐 그것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작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고 물론 이제 신형인 이거보다 뒤에 실전 배치가 되고 운용이 된 F-22 전투기라든지 신형인 F-35보다는 좀 더 크게 잡힐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 걸로 이제 평가가 되죠. 예. 앞서도 언급된 그 레이더 반사 단면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럴 텐데 사실 그 보통은 이만큼 사이즈가 있으면 레이더 쏘면은 그만큼이 보일 텐데 파악이 될 텐데 그보다 작게 보이니까 이게 장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그 레이더 반사 단면적 이거 개념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뭐 레이더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파를 쏴서 전자파를 쏴서 이게 반사되는 걸 보고 그 양과 세기와 뭐 그런 것들을 네. 통해서 거리와 크기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단면적이란 거는 이제 우리가 레이더가 반사돼서 오는 그 물체가 일관된 형태가 아니잖아요. 뭐 동그랗게 생겼고 뭐 이렇게 울룩불룩하고 하니까 이제 되게 복잡한 형태의 전파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환산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평면의 판이다라고 계산을 네. 이제 새로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뭐 F-22하고 F-35하고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비교할 수가 없어서 이제 평면에 판의 이 사각형, 직사각형 크기에 평면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 값이 레이더 반사 네. 단면적인데 이제 아까 뭐 진짜 골프공이다 이러면은 근데 골프공은 뭐 이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딱 보거나 있는데, 반사 네, 단면적이 딱 요만큼이라는 얘기니까 실제로 거대한 기체가 이게 지금 50 몇 미터씩 되잖아요. 이런 게 요만하게 보인다는 얘기니까 이게 엄청난 기술이라고 사실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뭐 당연히 반사 단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욱 이제 스트레스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레이더 쏘면은 삼각형으로 생긴 비행기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단면적으로 이렇게 딱 그런 식으로 표준화돼서 표준화돼서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예 안 보이긴 안 되네. 아예 이건 안 되네.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망토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 되라고. 그래서 망토가 나와도 불가능한 게 그러니까 망토가 지금 우리가 뭔가를 식별한다는 것은 이 물체가 좀 물리학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이 물체가 주변 환경과 얼마나 인터랙션을 하느냐.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거를 한국말로 인터랙션을? 상호작용. 네, 상호작용. 네. 내가 이거 맞췄다.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칭찬받아서 보셨어요? 이게 물체가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과 얼마나 상호작용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망토를 씌운다는 거는 그러니까 투명 망토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를 이제 그 소위 가시광선을 눈에 보이는 빛을 막는 거니까 그 외에 사실 그거 투명 망토를 씌워도 레이더는 잡힐 수가 있어요. 전자파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식으로 단순화시키는 되게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공기 중을 날아다니는 물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식별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얼마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이제 지금 기술이 그걸 굉장히 낮춰놓은 상태인 거죠. 거의 식별할 수 없게 만들어 놨지만 역시나 이제 이런 것도 식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이 또 등장을 해서 계속 이제 찬과 방패 상태가 되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레이더에서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잡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 진짜 스텔스 방어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스텔스 하면 사람들이 레이더만 생각하는데 예.
그 열을 적게 아, 방출하는 열. 예. 것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 열 추적 미사일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로부터 방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탐지 수단도 마찬가지. 적외선 탐지 수단이 많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을 적게 방출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그 이게 이제 앞에 이 튀어나온 게 엔진 흡입구인데 이 또한 이 보통 엔진 흡입구가 밑에나 옆에가 있습니다. 비행기들 보면. 근데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위로 향해 있죠. 그리고 이 뒷부분을 보시면 뒷부분이 상당히 독특하게 돼 있죠. 들쑥날쑥 돼 있고 여기 이제 그 배출구인데 엔진 배출구인데 이게 이제 적외선 배출, 열 배출을 적게 하는 비밀이 여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한동안 여기 이 자세한 사진을 찍게 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금지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때 초기에 이 스텔스 이 B2의 엉덩이 뒷부분 사진을 찍은 기자가 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보통 때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설명이 좀 자세한 것 같은데 얘는 타보셨어요? 설명을 이렇게 잘 설명을 오늘 설명이 아주 쏙쏙 들어오네. 타보셨어요? 이거? 아유, 근데 2인승인데? 이게 아까 말씀 굉장히 비싼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네. 굉장히 비싸게 노는 사람이 제가 감히 타볼 수가 없었죠. 이거는 뭐 미국 기자들, 언론인도 제가 알기로 타본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워싱턴 포스트 분들도 안 된대요? LA 타임즈도? 근데 제가 이거를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96년에 네. 미국 연수를 미주리주에 있는 어떤 도시로 갔는데 그 아까 이제 B2 폭격기의 유일한 기지가 화이트맨 기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미주리주에 있어요. 근데 미국은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오픈 베이스라고 그래서 부대 공개 행사를 합니다. 우리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군부대들로 네. 우리 기숙사는 오픈하우스하고 그러는 그런 거 그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도 요즘 뭐 사단별로 하고 뭐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96년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오픈 베이스 행사를 하면서 B2 폭격기를 전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고 물론 이제 비행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서울 에어쇼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 B2 폭격기가 온 적이 있는데 착륙을 안 하고 그냥 한번 쓱 돌고 비행하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미국에서의 에어쇼의 경우도 착륙해서 가까이 보여주고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 촬영도 보안- 하고 다 해야지. 이렇게 만져도 보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이제 한번 행사장 상공 한두 번 선회하고 예. 지나가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보안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가격만큼 비싼 존재예요.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서 못 타보셨고 근데 네. 근처에서 보긴 하셨다. 네. 네. 사진 몰래 찍으셨으면 거지 걸리는 거죠. 근처엔 가봤다. 네. 그렇군요. 네. 예, 그 앞에서 그 애 안고 찍은 사진을 제가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 애가 지금 이제 대학생이 대학생.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화이트맨 기지 단장이 원스타인데 준장인데 그 준장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일반인들 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같이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제 밀리터리 토크쇼 본게임 B2 스피릿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폭격을 하려면 요즘이야 뭐 GPS도 있고 뭐 구글 뭐 지도도 있고 다 그런데 위성 지도도 있고 예전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폭격하려면 적군의 지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했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미국의 무명 야구 선수가 등장합니다. 2차 세계대전 도쿄 대공습 성공에 큰 역할을 했던 이 미국의 야구 선수 어떤 내용인지 본방 야타를 좀 준비했으면 함께 보시죠. 홈런! 언제 봐도 가슴이 뻥 뚫리는 장면이네요. 1920, 30년대 미국 전역을 들썩이게 한 홈런왕이죠. 메이저리그의 영원한 전설 베이브 루스인데요. 1935년 은퇴할 때까지 통산 714개의 홈런을 기록한 야구의 신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베이브 루스뿐 아니라 미국에는 전설이 된 야구 선수들이 아주 많죠. 루 게릭, 지미 폭스, 테드 윌리엄스, 조 디마지오, 사이 영, 워렌 스판, 요기 베라. 와, 오늘 밤 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처럼 전설은 되지 못했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낸 무명의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을 폭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 버그. 1923년부터 1939년까지 메이저리그에도 활약했던 선수인데요. 나름 저도 야구를 좋아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모 버그는 1902년에 태어나 7살 때부터 야구를 시작합니다. 대학 졸업 후 LA 다저스의 전신인 브루클린 로빈스에 입단해서 3루수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다고는 해도 모 버그의 야구 실력은 그리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후보 선수로 벤치에 앉아 선수들이 뛰는 모습만 구경해야 했죠. 메이저리그 162경기 중 한 시즌에 평균 40여 경기만 출전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 영웅이 되어버린 건데요. 군인으로 참전했냐고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 버그는 1932년 겨울 허브 헌터의 제안으로 일본 대학생들에게 야구를 지도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는데요. 모 버그는 경기에는 영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매력에 푹 빠져 곳곳을 관광하며 풍경을 사진에 담았죠.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일본을 잊지 못했던 모 버그. 1934년엔 운 좋게도 베이브 루스, 루게릭이 속한 메이저리그 올스타 팀에 합류, 친선 경기차 일본에 재방문하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그들의 방문을 열렬히 환호했죠. 모 버그도 어깨가 으쓱했지만 그것도 잠시. 이때도 모 버그는 연습에는 집중 안 하고 도쿄에 풍경을 찍으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모 버그가 찍은 사진이 미국이 일본을 공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하자 미군은 분노하게 되고 이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게 되죠. 이름하여 브리틀 공습작전. 일본 본토, 그것도 도쿄에 집중적으로 폭격을 가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유럽 정복의 야욕을 불태우는 히틀러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던 터라 일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죠. 이때 작전의 책임자였던 지미 두리틀은 우연히 중요한 사진들을 입수하게 되는데요. 바로 모 버그가 일본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미군은 모 버그의 사진을 바탕으로 낯선 일본의 지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고 도쿄와 요코하마 등에 자리한 군수공장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죠. 그리고 1942년 4월 18일 일본 주요 지역에 융단 폭격이 시작됩니다. 일본은 미군의 정확한 폭격에 당황했죠. 이후에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폭격이 이어지자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일본 국왕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9월 2일 일본이 항복 문서에 사인하면서 태평양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미국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 모 버그를 CIA의 전신인 OSS 요원으로 임명하기까지 하는데요. 일개 백업 포수였던 그를 말이죠. 고개가 갸웃해지는데요. 사실 모 버그는 야구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비상한 두뇌로 더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 버그는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에 이어 지역 방언까지 15개 정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비시즌 기간에는 아예 학자 모드로 돌입, 종이를 책을 끼고 살았습니다. 그가 야구 선수를 택한 이유도 바로 비시즌 기간에 공부를 할 수 있어서였다고 하네요. 정말 특이합니다. 오죽했으면 유명 야구 선수였던 케이시 스탠겔은 모 버그한테 가장 이상한 남자가 야구를 한다고 말했을까요? 동료들은 너는 다 잘하는데 공만 못 쳐. 야구 선수에게 그렇게 놀려댔다고 합니다. 모 버그는 야구 코치직을 그만두고 1942년부터 1946년까지 스파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2년 5월 29일 70세의 나이에 조용히 생을 마감하죠. 야구 영웅이 아닌 전쟁 영웅으로 결정적인 홈런 한 방을 남기고 떠난 모 버그. 2차 세계대전 도중 미군이 일왕에게 저주를! 이라고 외치며 도발하자 일본군은 베이브 루스에게 저주를!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이런 그때 일본군이 대상을 잘못 골랐네요. 일본군은 모 버그에게 저주를! 이라고 답했어요. 공포의 융단 폭격만은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B2 스피릿 이거 갖고 이거 한 회가 다 될까 했는데 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금방 넘어가 버렸어요 시간이. 아무래도 신기술로 적용이 많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할 그쵸? 얘기가 많아요. 네. 비행기가 뜨는데 4대 원리도 나오고. 그 삼총사 나가면 이제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네. 우리한테 정말 친숙해진 B1B 랜섬입니다. 친숙해졌다고요? B52가 우리 원세임답게 좀 우직하게 이렇게 좀 들이붓는 B2는 정말 은밀하게 B1은 저고도로 낮게 고속으로 저고도로요? 딱 때리고 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기종이죠. 오로지 B52 예, 폭격기 저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좀 날렵하긴 해요. 아예 이렇게 납작하거나. 아예 이렇게 가든가. 방어든가 우럭이든가 딱 이래야 되는데 애매한 거 아니에요? 여차는 낀 세대 쉰 무기가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각광받게 됐을까요? 고도가 굉장한 게 100m 저고도란 거는 육상 빌딩 절반 그 상태에서 시속 900km를 넘게 달린다는 얘기예요. 유리창 다 나가는 거죠 그러면? B1B는 별명이 제이담 택시예요. 제이담 하나 보내주세요. 어디요? 여기요? 빵.